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165페이지 볼게요. 자, 165페이지 수익과 비용의 인식인데 지금부터 하는 부분은 전부 다 순수한 이론 문제들이에요. 자, 수익과 비용을 언제 인식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이 있죠. 수익과 비용은 일단 원칙은 발생주에 따라서 인식하는 거예요. 발생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저기 뒤에서 이제 결산분기 배울 거예요. 결산분기 배우실 때, 뭐 이런 분기 배우시는데, 자,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안 할게요. 자, 다시. 얘를 이렇게 듣게요. 자, 여러분들 제품을 팔았어요. 제품을 팔았으면은 대변의 제품 매출이겠지. 근데 아직 돈을 못 받았다. 돈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제품 매출 잡고 차변의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라고 잡잖아요. 그러니까 대금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자, 만약에 급여를 줬다. 근데 아직 이번 달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뭐 대변에 미지급 비용 뭐 이런 개념 과목을 쓸 거예요. 자, 비용이 만약에 12월 급여다라고 하면은 12월에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 비용 상당액을 미지급한 거잖아요. 돈 안 줬죠. 돈 안 줬지만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비용을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대원칙은 발생주예요.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인식한다. 발생주예요. 자, 근데 발생주의와 비교되는 개념이 현금주의예요.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갔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회계는 수익과 비용을 발생주의에 따라서 인식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수익의 인식 기준이 있죠. 수익을 언제 잡아야 되느냐. 그 회계 기준에서는 수익을 실현됐을 때 인식하래요. 실현 요건을 만족했을 때. 그럼 실현 요건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이 실현됐다라고 하는 거는 실현 기준하고 가득 기준을 충족했을 때 수익이 실현됐다라고요. 실현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들어오거나 들어올 예정인 경우,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돈이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예정인데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 가득 기준. 가득 기준은 수익 창출을 위한 모든 노력을 종료했을 때, 그게 가득됐다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핸드폰 가게에서 핸드폰을 여러분들한테 판다. 그럼 핸드폰을 판매하면은 돈이 들어오거나 나중에라도 들어오겠죠. 들어오거나 들어올 권리가 확정이 된 거예요. 일단 돈에 대한 부분은 실현이 됐죠. 그다음에 핸드폰을 팔고 난 다음에 그 판매 이후에 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한테 다 넘어간 거잖아요. 내가 판매를 위한 모든 활동은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수익을 인식해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은 실현 기준하고 가득 기준을 충족했을 때 인식한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했을 때 수익을 언제 인식하느냐, 그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단에 일반 기업회 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시기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0번까지가 있는데 그거 설명하기 전에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아니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건물을 짓는다라고 할게요.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이제 판매를 한다. 그럼 건물을 지을 때 이 짓는 과정에서 건물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요, 진행 기준이다라고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공사 금액이 100억 원짜리다. 자, 공사 금액이 100억 원인데 만약에 X 1년도에 공사가 20%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20억 인식하고, 그 다음에 뭐 X 2년도에 공사가 70% 진행이 됐다. 그러면 70억이잖아요. 근데 X 1년도에 20억 잡았으니까 50억. 자, 그 다음에 뭐 X 3년도에 나머지 100%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30억 인식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진행 기준이다라고요. 자, 그 다음에 건물이 완성이 됐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이 완성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물건을 넘겼을 때, 인도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이 인도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대금을 회수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이 회수 기준이에요. 그래서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은 이렇게 총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일단 이걸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럼 165페이지 첫 번째 나오는 게 재화의 판매. 재화를 팔았을 때는 수익을 언제 인식하느냐. 이건 좀 외워두세요.
자, 이거 외울 때 여러분들 기억하고 니은을 묶으시고 그 다음에 디귿하고 리을을 묶으세요. 자, 그럼 기억을 보면은 그 이연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 거기 밑줄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첫 번째 줄 끝에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에 밑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그 다음에 리을은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기 밑줄 것이고 미음은 그 끝 가운데 줄에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거기 밑줄 거세요. 자, 기억하고 니은이 무슨 말이냐면요. 기억은 이연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다. 제가 아까 예를 든 핸드폰 판매 있잖아요. 핸드폰을 팔았으면은 팔고 난 다음에 파손에 대한 이연은 구매자한테 넘어간 거죠. 그래야지 팔린 거죠. 자, 그다음 니은. 자,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통제를 할 수 없다 이 말은 핸드폰을 판매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 핸드폰을 내가 뭐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디귿.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금액이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수익 금액을 잡을 거 아니에요. 리얼,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돈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미음,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수익을 인식하려고 하면은, 자, 자, 만약에 물건을 5개 팔았다, 핸드폰을 5개 팔았다, 개당 700원에. 그럼 관련된 비용을 알아야지 수익을 잡을 거 아니에요. 비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익을 잡아봤자 이익을 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지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 외우시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 실제로 물건을 팔았다란 말이에요. 이연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그 말이 나한테는 더 이상 소유권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디귿하고 리을은 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돈이 어떻게 들어오냐? 돈 들어올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미음은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 상품권이 있는데 상품권은 분계를 하나 적어두세요.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 이거 아셔야 돼요.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실제로 물건을 판 게 아니기 때문에 대변에 뭘로 잡아두냐면요. 임시적으로 선수금이라고 계상을 해요.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돈만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물건이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선수금으로 잡아놨다가 그 다음에 대금을 회수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돈을 받게 되면은 대금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상품권을 회수했을 때 대변에 있는 선수금을 빼고 이때 이제 실제로 물건이 팔린 거기 때문에 상품 매출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선수금으로 계상을 해놨다가 상품권이 회수가 되면은 물건을 판 거기 때문에 선수금 빼면서 상품 매출로 대체. 자, 2번 예약 매출. 3번 예약 매출. 3번하고 4번하고 5번을 묶으세요. 3번, 4번, 5번. 자, 얘네들은 성격이 뭐냐면요. 용역이에요, 용역.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일해주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예약 매출, 주문 생산 매출. 뭐 이거는 용역이라 하긴 좀 그런데 뭐 용역이죠 이것도. 예약 매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배 같은 거는 조선업 있잖아요. 조선업은 배를 주문받아서 생산하잖아요. 배 만드는 것을 예약받아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배 만드는데 뭐 한두 달이면 끝날 게 아니라 배 만드는데 뭐 길게는 2년씩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수익 금액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그거는 그 주문 생산이 만드는 데 대해서 진행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거. 그래서 예약 매출이나 주문 생산 매출, 즉 만드는데 장기간이 걸리는 거, 다 용역이잖아요. 사람의 노가다 용역이 들어가는 것들인데 이러한 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거, 만드는데 뭐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 것들은 수익을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한다. 4번의 건설용 공사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짓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뭐 한 1, 2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얘들도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고 5번에 용역 매출. 자, 용역 매출
요게 이제 사람이 해주는 것들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들인데 서비스 용역 같은 거. 요것도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6번에 정기 간행물 있잖아요. 구독. 잡지 같은 거 구독 받아 보잖아요. 그러면은 1년 구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구독 1년 구독하면은 1년치를 한 번에 돈 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돈 낸 시점에 수익을 잡느냐?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구독이 4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X1년도다. 그럼 X1년도의 구독료에 대한 수익은 4월부터 12월 것까지 9개월치에 대한 것만 수익을 인식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액법으로 올수에 따라서 정액법으로 인식한다. 구독 기간에 따라서 정액법으로 인식. 정기간행물은. 자, 7번의 위탁 매출. 이건 재고자산 할 때 배웠었죠.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이고, 그다음 시형 매출도 재고자산 할 때 배웠어요. 매입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에 팔린 거라고 했었죠. 그다음 8번에 할부 매출이 있는데, 할부는 외상으로 판 거나 다름없는 거죠. 외상으로 팔았어도 판매한 시점에 전액 다 수익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한 시점, 물건을 넘긴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판매한 시점에. 자, 10번에 공연 입장료가 있는데, 공연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표를 판매한 날이 아니라 행사가 개최된 시점에 수익을 잡아야 되겠죠. 표를 판매했으면 반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행사가 취소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행사가 개최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거. 자, 다음 페이지 비용 인식 기준을 볼게요. 자, 비용은 인식하는 기준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비용 인식의 대원칙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이제 매출 원가의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자, 만약에 초코파이를 판다. 초코파이를 5개를 팔았다라고 할게요. 자, 초코파이 5개를 팔았는데 얘를 개당 얼마에 팔았냐면요. 100원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대응되는 매출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매출 원가는 어떤 거에 대해서 대응을 시켜야 될까요? 판매된 5개에 대해서 대응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판매된 5개의 원가가 50원이었다. 이런 거를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해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은 비용을 인식할 때 그 수익에 대응해서 인식하라는 원칙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비용이 매출 원가예요. 그럼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매출 원가이기 때문에 수익 비용의 대원칙은 일단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수익 인식의 원칙은 수익 인식 기준은 실현 요건, 실현됐을 때, 비용 인식 기준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 비용을 인식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감가상각비 있죠. 근데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내역 연수에 걸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즉시 비용 처리하는 거는 뭐 판관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접대비나 복류생비, 이런 비용들은 그 지출된 시점, 그 비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비용 인식하는 거죠. 단기 비용 처리하는 것들이잖아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 가보시냐면요. 170페이지 문제를 풀게요. 자, 170페이지 18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중 수익과 비용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거죠. 요거 매출원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19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에 의한 수익의 인식 시점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4번은 다 맞고 3번의 할부 매출은 할부금이 회수되는 시점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실제로 물건을 인도한 시점, 판매한 시점이라고 했었죠. 20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에 의할 경우 수익의 인식 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맞고 2번 됐고 3번 이것도 배웠죠. 4번 배웠죠. 3번 보세요. 3번에 수출의 경우 관세청에 수출 신고를 한 날이다. 이건 나중에 부가세 할 때 배울 건데, 부가세는 수출의 경우 선적한 날에 수익을 선적한 날이 공급 시기가 돼요.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수출은 선적일이 수익의 인식 시점이 된다라는 거. 이건 나중에 부가세 배우면 알 거예요. 일단 패스. 자, 21번은 됐고 넘어갈게요. 22번 보겠습니다. 주 5정은 A사로부터 갑 상품을 12월 10일에 주문받고 주문받은 갑 상품을 12월 24일에 인도하였다. 갑 상품 대금 100원을 다음과 같이 받을 경우 이 갑 상품의 수익 인식 시점은 언제인가? 자, 상품을 판매한 거니까 얘는 인도한 시점에 수익을 잡아야 돼요. 물건을 판 날이 언제예요? 12월 24일이잖아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다음 중 특정 수입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진 않지만 일정 기간 동안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정한 기간에 배분하는 원가 또는 비용은 감가상각비죠. 24번 일반 기업회계조사상 수익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2번 일단 맞는 거고 3번에 보면은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 시 교환으로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액으로 수익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분들 이거는 유형자산의 동종자산 교환이랑 이종자산의 교환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3번은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거니까 이종자산의 교환이죠. 이종자산의 교환은 공정가액이 맞아요. 4번에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은 동종자산의 교환이에요. 자, 동종자산의 교환은 뭘로 해야 돼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었었죠. 공정가액이 아니에요. 4번이 틀렸습니다. 25번 다음 중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인식 조건이 아닌 것을 1, 2, 3은 맞고 4번에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련한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으면 안 되죠. 할 수 있으면 팔린 게 아니죠. 팔리고 난다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야 되잖아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6페이지, 175페이지에 결산이 나오는데 이 결산은 나중에 별도의 파트로 해서 볼게요. 패스. 자, 그다음 189페이지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재무회계 마지막 이론이죠. 자,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자, 일단 칠판을 좀 지우겠습니다. 자, 189페이지 재무회계 개념책인데 이게 시험에 뭐 그렇게 잘 나오는 주제는 아니에요. 잘 나오나? 또 잘 안 나오지도 않고 그냥 뭐 보통이에요. 나와봤자 한 문제인데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시간이 있으시면 공부를 하고 가세요. 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인데 그거 바로 하기 전에 자, 회계란 뭐냐? 자, 회계라고 하는 거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거를 회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거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해야 될 부분이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이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에는 어떤 게 있느냐? 자,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은 재무제표예요. 자, 그럼 먼저 질적 특성에 대해서 볼게요. 자,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느냐? 네, 어떤 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목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목적 적합하다라는 말은 자기하고 관련 있는 정보를 이야기해요. 그럼 정보가 목적 적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A, P,
적,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그 다음에 적시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정보가 목적 적합하다. 그런 말을 써요. 자, 그 다음에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는 믿을 만한 정보여야 된다는 건데, 신뢰성 있는 정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표를 검사하고 있는 중이다. 표현의 충실성. 두 번째, 검증 가능성.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으로서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신뢰성 있는 특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먼저 목적 적합한 정보다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내용인데, 자, 제가 LG전자에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할게요. 그럼 저는 이제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그런 걸 보겠죠. 증권회사에서 이 회사의 뭐 반기 이익은 어느 정도다 예상치가 있어요. 그런 정보를 보고 저 주식 투자를 해요. 그럼 그 정보를 봤을 때 반기 이익 예상 이익이 한 10억 정도를 예상했었다. 그거를 보고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중에 반기 결산해가지고 LG전자에서 실제 이익이 얼마인지 나중에 확인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실제 이익을 봤더니 한 15억 정도였다. 그러면은 제가 예상했던 거, 이 정보 있잖아요. 이 정보는 일단은 나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하고 관련 있는 정보이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투자하려면은 그 정보가 나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련 있는 정보라고 하는 거는 그 정보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정보여야 돼요. 예측같이. 그 다음에 그 예상한 정보가 나중에 맞는지 안 맞는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정보가 나하고 관련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목적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는 관련 있는 정보를 이야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반기 결산하는 이익 있잖아요. 이 이익이 그 다음에 이 예상이익 10억 원 있잖아요. 예상으로 나오는 이 이익이 실제로 뭐 내가 주식 투자 한 실제 이익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예상 이익을 알려주면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실제 이익이 나오기 전에 이 예상 이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하고 관련 있는 정보라고 하는 거는 적시성이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회사가 만약에 반기 결산했다. 그래서 실제 이익이 15억 나왔어요. 그럼 저는 이 회사가 실제 이익이 15억이니까 연간 이익은 한 30억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연간 이익은 30억 예상했는데 나중에 결산해가지고 이익을 뽑아봤더니 연간 이익이 25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 실제 이익 15억은 예를 봤을 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연간 이익이 얼마가 될지 예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이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피드백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정보가 적시에 나한테 제공이 돼야지 나하고 관련 있는 정보죠. 그래서 관련 있는 정보라고 하는 거는 그 정보를 봤을 때 내가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어느 정도 뭐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실제로 확인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가 적시에 제공돼야지 나하고 관련 있는 정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믿을만 해야 돼요. 신뢰성 있는 정보여야 되는데, 신뢰성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표를 검사하고 있는 중이다. 표현에 충실해야 되겠고, 검증 가능해야 되고, 중립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표현에 충실하다 이 말은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재무제표에 다 나타내라 그 말이에요.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충실하게 나타내야 된다. 뭐 그런 의미이고, 자, 검증 가능성은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다. 시가를 평가했더니 A는 10억 원,
B는 50억 이렇게 평가했어요.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믿을만하지 않죠. 누가 평가하더라도 유사한 결론치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검증 가능성이에요. 자, 그다음 중립성. 회계 기준이 있는데 회계에 관한 법이 회계 기준이에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 기준은 현재 크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회계에 대한 법이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고 그다음 국제 기업 회계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 기업 회계 기준은 그 상장 기업 있죠. 예, 상장 기업에서 주로 쓰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뭐 비상장 기업에서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100% 정확한 건 아닌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런 회계 기준, 회계에 대한 법을 만들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만들어라. 누구 편을 들지 말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립성이에요. 자, 그래서 신뢰성 있는 정보는 저 세 가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목적 적합성이 하부 속성이 아닌 것은 그럼 1번 예측가치, 2번 피드백가치, 3번 적시성, 4번 중립성. 이러면 답이 몇 번이겠어요? 4번이 답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옛날에 안 외워져가지고 앞글자 따서 외웠는데 목적 적합한 정보다라고 하는 거는 예피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신뢰성 있는 정보라고 하는 거는 표를 검사하고 있는 중이다. 표검중이에요. 표검중. 자, 그 다음에 190페이지 재무제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설명을 다 드렸고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일단 문제를 좀 풀게요. 자, 페이지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193페이지 보세요. 자, 193페이지 1번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 목적 적합성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답이 1번이겠죠. 2번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간 균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근데 신뢰성하고 목적 적합성은 서로 상충이 돼요. 얘를 높이려고 하면 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얘를 높이려고 하면 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충 관계가 있는데 그게 195페이지 하단에 목적 적합성 대 신뢰성 비교해 놓겠죠. 그거 한번 볼게요. 195페이지 하단. 자, 거기 봤더니 자산의 평가 방법이 있는데 목적 적합한 거는 시가법이고 신뢰성이 높은 거는 원가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목적 적합성의 가장 일반적인 속성이 적시성을 생각하시고 신뢰성은 그냥 신뢰성 자체로 생각하세요. 믿을 만한 거. 자, 그러면은 시가법은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죠. 매일매일 계속해서 제공되는 정보잖아요. 근데 원가법은 살 당시의 가액 그때만 정보가 있고 그 이후에는 정보가 없죠. 적시에 제공되는 정보가 아니에요. 적시에 제공되는 정보는 시가법이잖아요. 시가법이 더 목적 적합하고 원가법은 신뢰성이 뛰어나겠죠. 왜냐면은 살 때 가격은 명확한 거잖아요. 수익 인식 방법이 진행 기준이 있고 완성 기준이 있는데 더 목적 적합한 거는 진행 기준이에요. 왜냐면은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계속해서 인식하잖아요. 매년. 적시에 정보가 제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익 인식 방법이 발생주의가 목적 적합이에요.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인식하는 게 더 적시에 제공되는 정보잖아요. 현금주의가 더 신뢰성이 높은데 당연하겠죠. 돈 들어오고 나갔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게 금액 자체는 정확해요. 근데 적시성이 떨어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 보고 시기가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는 자, 1년에 한 번 신고할 수도 있고 연차 재무제표 반년에 한 번 신고할 수도 있고 반기별로 그 다음에 3월 말로 끊어서 분기별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럼 분기나 반기 재무제표가 훨씬 더 적시에 제공되는 정보잖아요. 연차 재무제표는 적시에 제공되는 정보는 아니고 1년치에 대한 거를 알려주는 건데 좀 늦게 정보가 제공되는 거잖아요. 근데 연차 재무제표는 1년치에 대한 거를 더 꼼꼼하고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성 있는 정보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대손 회계 처리법이 충당금 설정법이 있고 직접 상각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운 게 충당금 설정법이에요. 충당금 설정법은 대손 예상액을 추정하여 결산일 날에 대손 분개를 하는 거 미리 하는 거잖아요. 때과 같은 금액에 대해서 미리 대손 분개를 하는 게 충당금 설정법이에요. 그럼 얘는 적시에 정보가 제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목적 적합하겠죠. 자, 근데 더 믿을 만한 거는 직접 상각법이에요. 직접 상각법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 분개를 하는 게 직접 상각법이에요. 그게 더 믿을 만하겠죠.
왜냐면은 진짜로 돈 띄었을 때 대손상각비 비용 잡는 게 그 금액은 가장 정확하잖아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갈게요. 자, 193페이지 상단에 2번이 있는데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 수익 인식과 관련하여 완성 기준을 적용하며 목적적 합성은 향상. 완성 기준은 완성됐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거니까 적시에 제공되는 정보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완성 기준을 적용하면은 신뢰성은 저하될 수 있다. 아니에요. 신뢰성은 높아지고 목적적 합성이 저하되겠죠. 자, 3번하고 4번은 다 한 내용이니까 3번에 그 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현행 원가가 시가예요. 시가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순실현 가능 가치랑 현행 원가가 있어요. 현행 원가는 현재 시점에 그 물건을 내가 구입했을 때 들어가는 원가를 이야기하는데 원재료 시가를 구할 때 보통 현행 원가를 써요. 지금 현재 내가 원재료를 구매할 때 그 가액이 현행 원가거든요. 시가 중에 하나인데 뭐 용어가 어려우면 몰라도 돼요. 그냥 패스하세요. 자, 4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3번 볼게요. 다음 중 역사적 원가주의와 가장 관련성이 적은 것은 1번 회계 정보의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 원가는 신뢰성은 높으나 목적적 합성은 떨어진다라고 했었죠. 자, 됐습니다. 1, 2, 3번이 그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문제였었고, 자, 다시 190페이지 재무제표 볼게요. 자, 그럼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뭐라고 했어요? 재무제표라고 했었죠. 자, 이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자본변동표, 네 번째 현금흐름표, 다섯 번째 주서. 이 5가지가 정보의 영지한테 알려줘야 될 필수 재무제표예요. 자, 근데 그 두 번째 줄 끝에 단 주기 및 이익잉여 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에 속하지 않으면 유의해야 한다. 주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손익계산서에 보면 재무상태표에 보면 자본 있잖아요. 만약 자본이 10억이다. 이렇게 갈로 해가지고 단기 순이익은 뭐 2억이다. 이런 식으로 해당 항목 밑에 갈로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내용을 추가로 설명해 주는 게 주기예요. 이건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에요. 자, 근데 주석은 재무제표예요. 주석은 뭐냐면요, 별지인데 만약에 차변에 외상매출금이 있었다. 이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추가로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주석으로 빼가지고 주석에서 외상대금이 누구한테 받을 돈인지 그런 내용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석은 별지인데 그 해당 계정 과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는 별지다라는 거. 이익잉여 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자본변동표 내에 이익잉여 처분계산서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낼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배운 재무제표 아는 거는 요 2개밖에 없죠.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요 2가지만 배웠었는데 요 2가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작성 원칙에 대해서 볼게요. 먼저 재무상태표 보세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그럼 먼저 재무상태표. 자, 첫 번째 줄 읽어볼게요. 재무상태표란 일정 시점, 재무상태표는 시점 개념이에요. 일정 시점 현재 기업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이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그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예요. 시점 개념이에요. 그래서 12월 말 기준으로 재무상태표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와 반면에 191페이지 상단에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얘는 기간 개념이에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 그 경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익, 수익하고 비용, 이익 그런 개념이 끌어와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어떤 원칙에 따라서 작성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190페이지 하단에 표 볼게요. 1번의 구분 표시. 그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을 구분해서 표시하죠. 2번의 총액주의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들이 뭐 자산하고 부채를 상기한 순액인 자본만을 나타내진 않죠. 총액주의죠. 3번의 유동성 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하고 부채는 유동하고 비유동으로 나누죠.
자, 유동하고 비유동을 나누는데 이거는 현금화가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기준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자, 유동이라고 하는 거는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죠. 혹은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비. 자, 근데 기준이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준도 있다라고 썼죠.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1년이라고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은 뭐 거의 다 유동이 될 수가 없고 거의 뭐 비유동이 될 거예요. 걔네들의 재고자산은 1년 이내에 팔 재고자산이 아니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봤을 때 재고자산은 한 2, 3년 만드는데 한 2, 3년 걸리고 돈 받는데도 한 2, 3년 걸리기 때문에 2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영업주기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을 나눌 때는 1년 기준 이외에 어떤 것도 있다라고요?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준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유동성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유동성 배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산을 배열할 때 여러분들 현금이 몇 번이었어요? 101번이었고, 그 다음에 뭐 당좌예금이 102번 이렇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자산, 부채, 자본이 배열되어 있어요. 현금화가 빨리 되는 자산이 먼저 배열되어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191페이지 상단에 잉여금 구분 표시 재무상태표의 자본을 보면은 주주와의 거래로 발생한 잉여금인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하고 손익거래로 발생한 이익잉여금 요거를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죠. 6번에 미결산 항목 표시 금지 가지급금이나 현금 가부족은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를 때 임시로 쓰는 계정 과목이잖아요. 이런 임시 계정 과목은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원인을 밝혀서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손익계산서 작성 원칙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 손익계산서는 이런 경영 성과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표잖아요. 자, 그러면 수익을 표시할 때는 어떤 주의를 수익을 인식할 때는 실현주의. 그 다음에 비용을 인식할 때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했었죠. 대원칙이. 자,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 같은 경우에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인식하면 돼요. 수익과 비용이 발생됐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라는 거. 자, 동그라미 1, 2, 3번. 손익계산서의 표에 동그라미 1, 2, 3번은 다 받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의 총액주의. 수익과 비용을 상기한 순액인 이익만을 나타내진 않죠. 총액으로 표시하잖아요. 수익하고 비용을 총액으로 표시한다. 5번의 구분 표시.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단기 순이익으로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죠. 이익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구분 표시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단은 2번에 재무제표 기본 과정. 재무제표를 만들 때 가정이 필요해요. 세 가지 가정이 있는데 첫 번째 기업 실체 가정. 이거는 기업과 관련된 것만 분개해라 이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저희 법인이 있는데 제 법인체에서 제 개인적인 용도로 쓴 거를 법인 정보에다 반영시킬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기업과 관련된 것만 분개하라. 그게 기업 실체의 가정이고, 이번에 계속 기업의 가정. 기업이 계속해서 존속하리라고 하는 가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없으면은 지금 당장에 분개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당장에 망한다라고 하면은 그 정보를 다 시가로 표시해가지고 시가대로 정보를 다 기재해놔야 돼요. 언젠가는 다 팔 거니까 기업이 그만한다라고 하면은. 근데 계속해서 기업이 존속하리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장부상에 잡혀있는 자산 금액이 원가로 잡혀 있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망한다라고 하면은 시가로 평가해가지고 지금 회사가 팔리면 얼마다 그런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업이 존속하리라는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원가 정보 지금 산 가격 그대로 놔둬도 그 원가 금액 산 대로 계속해서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원가라는 정보가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3번의 기간별 보고에 가죠.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기간을 끊어서 보고하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끊어서 보고하는 거. 자, 192페이지 가볼게요. 마지막 보수주의. 자, 보수주의는 선택 가능한 방법이 두 가지 이상 있을 때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방법을 보수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액법하고 정률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차태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어디가 더 커요? 정률법이 더 크죠. 만약에 X 1년도다.
X1년도에 정률법의 감가상각비는 90, 정액법은 50이라고 했을 때 첫 해년도에 보수주의를 따른다라고 하면 어떤 법을 선택하는 게 보수주의예요? 예, 정률법을 따르는 게 보수주의겠죠. 정률법에 따라서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잡히잖아요. 자, 다음 페이지 문제 볼게요. 193페이지 하단에 가운데 4번, 3번까지 풀었죠? 4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2, 4는 읽어보면 맞는 말인데 3번에 손익계산서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고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차변의 비용, 대변의 미지급금 그런 분개 하시잖아요. 발생주의잖아. 발생주의. 자, 5번 답은 2번인데 한번 보세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6번. 회계 순환 과정에 있어 기말 결산 정리를 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과정. 기말 분개를 하는 거는 기간별 보고의 과정 때문이에요. 기간을 끊기 때문에 결산 분개가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나중에 결산 분개 배우면은 이해가 될 건데 일단 기말 결산 분개를 하는 이유는 기간별로 끊어야 되기 때문에 끊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뭔가 분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7번 다음 중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할 때 따라야 할 일반 원칙이 아닌 것은 1번 경영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계속 존속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계속 기업의 과정이죠. 2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회계 담당자이겠다. 이거 좀 외우세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어요. 회사 대빵. 자, 3번하고 4번 읽어보면 맞는 말이고 8번은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역사적 원가주의의 근간이 되는 회계 기본 과정은 2번 계속기업의 과정이죠.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9번에 답은 4번인데 추정에 의한 측정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추정치죠. 전부 다. 대손상각비도 대손추산액 추정치잖아요. 10번 다음은 일반 기업회 기준상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를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맞고 2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니죠. 큰 항목이죠. 2번이 틀렸습니다. 3번하고 4번은 다 맞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재무회계에 대한 부분은 모두 마쳤네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